의료 AI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대표 기업들을 정밀하게 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쪽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2030년에 약 260조 원 정도 규모, 여전히 월드 클래스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 똑똑한 투자처를 찾는 분들을 위한 시간 머니똑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박민영이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킴투자자산운용 ETF 사업부장님이시죠. 정성인 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또 현명한 투자처를 찾아봐야 될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상품이 의료 AI 관련한 ETF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핫한 키워드인 AI 키워드를 들고 나왔고요. 네. 의료 AI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대표 기업들을 정밀하게 좀 타겟팅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상장을 했다라고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차례 말씀은 드렸지만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뭔가에 추론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AI의 영역이잖아요.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을 좀 의료 분야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 출발을 했고, 실질적으로 의료 분야에서 지금 AI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조금 뽑아보고자 상품을 저희가 고안을 했고, AI를 활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거나 또는 뭐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헬스케어 중에서도 이제 의료 장비 관련된 이런 업종들에 포함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IT 기업들까지 포함되는 이런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의료 AI라는 산업 자체가 완전 신성장 산업입니다. 사실 용어 자체도 이제 작년부터 쓰이기 시작한 굉장히 핫한 테마인데요. 일단 고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신성장 산업에 좀 일찌감치 투자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의료 AI라는 용어가 뭐 제대로 이제 좀 대중화된 게 작년부터이긴 합니다. AI라는 키워드가 엄청난 성장 스토리로 부각받으면서 그 AI를 써서 효용과 뭐 생산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또 의료 AI가 부각이 된 건데요. 왜 의료 AI로 좀 압축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올해 초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AI이긴 하나, AI 중에서도 AI가 결합됨으로써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산업을 골라내는 게 올해 주식시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반도체 같은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고 현재 그로 인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AI와의 컨버전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거나 또는 매출을 크게 높일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어딘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의료 쪽에서 굉장히 지금 AI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 거기서 출발을 했고요. 그 매년 초에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큰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화두는 일단 바이오 업계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어요. 네,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인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출연을 했어요. 그 엔비디아에서 그 바이오니모라는 그 AI 플랫폼을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공개한 데가 지금 JP 모건 컨퍼런스였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일단은 데이터를 이용한 AI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빠르게 한 7배 정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한 7배 정도 아낄 수 있다. 그만큼 지금 AI 기술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쪽에 도입을 함으로써 혁신적인 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 시장에 화두를 던졌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빅파마인 이제 암젠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좀 강화한다는 발표까지 할 정도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쪽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장성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기로는 연평균 한 40% 정도의 높은 수준의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년에 약 260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그 선두권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020년만 하더라도 불과 1,000억이 안 되는 한 770억 원 정도, 770억 원 정도의 좀 작은 시장이었는데, 이게 한 2026년도만 하더라도 한 7,500억 원 정도로 한 10배 정도의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률만 따지더라도 한 50% 지금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시장이다. 연간 성장이 그 정도 나오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네. 엄청난 성장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뛰어든다라는 건 결국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AI 충분히 뜨거운 시장인 건 인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냥 그냥 의료 AI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나중에 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젊은 의사들이 없으면 나는 누가 치료해주지?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약간 의료 AI가 이제 의료진의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느낄 만한 의료 AI를 활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AI가 나를 치료해 준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먼 나중에 얘기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고 좀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데 좀 도움을 줄 수 도움을 있다. 주는, 예, 네.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용처가 일단은 진단 쪽, 그리고 신약 개발 쪽,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AI 기술이 핵심적인 이제 결과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데이터가 되겠죠. 어떤 데이터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면 검사할 때 엑스레이, 뭐 CT CT, 초음파, MRI 뭐 이런 거 찍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의료 영상 정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병원에 그 전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맥박, 호흡, 체온, 뭐 이런 피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력 징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의료 영상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영상 정보를 보고 이제 진단을 할 때 가령 뭐 CT를 찍었는데 저 위치에 암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걸 이제 AI가 분석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그럼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뭐 맥박도 체크하고 체온도 체크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24시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활력 징후들을 이 AI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의사를 대신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사실은 의사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다 보니까 잠도 자야 되고 피곤하기도 그러네요. 하고 일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진이 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가끔 오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에 올라온 그 암 오진의 원인별 현황을 좀 보면요. 일단 추가 검사 미시행, 또 영상 판독 오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 있어요. 이런 판단에 대한 오류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부분, 이게 지금 AI가 할 수 있는 판단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AI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의사들이 단독으로 이제 진단을 했을 때보다 진단의 성공률 자체가 월등히 높아지는 이런 이제 결과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AI 의료가 도입이 된다면 일단 전문가의 실수를 좀 방지하고 효율적인 좀 결과를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약 개발 분야예요. 신약 개발은 용어만 들어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20년 네.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한 제약회사에서 발표한 표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암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특정 암에 이제 원인 물질이 있을 거잖아요. 이 원인 물질을 갖고 있는 암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일단 이 치료제의 후보 물질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요즘 표적 치료라고 하잖아요. 이 후보 물질을 찾는 데만 한 5년 정도가 걸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게 뭐 5년이 된다고 해서 후보 물질을 찾고 끝나냐? 아니에요. 후보 물질을 찾는 데만 5년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기초 연구를 좀 하고,
저희가 잘 아는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임상 보통 3상까지 하거든요. 네. 요거 하는 데만 최소 6년. 예, 그러니까 5년 플러스 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10년이잖아요. 그리고 허가 또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후보물질 찾는데 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물질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다 보니까 이 후보물질을 찾는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좀 단축시켜 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코로나19 그 치료제 개발 당시에 그 AI 슈퍼컴퓨터가 활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후보 물질을 추려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초창기 과정이 1년 정도 걸리는 과정을 이 AI가 한 10일 만에 좀 해냈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AI가 신약 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높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이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까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셀렉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단축되는 의료 AI, 진단, 판독, 신약 개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좀 실생활에 좀 와닿게 효용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수많은 바이오 ETF가 출시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시는 상품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지금 제약 바이오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료 AI 관련된 집중 종목들만 타깃해서 투자한다라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포트에는 영상 진단 업체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IT 기업들이 포함이 됐다라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고요. 의료 관련된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섹터들 내에서도 이제 진단, 신약 개발 그리고 분석 등의 AI 솔루션 플랫폼 서비스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만 이제 뽑아서 저희가 포트를 추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섹터 내에서 진단, 판독, 신약 관련한 일을 하는 모든 기업들을 좀 두루 담아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포트에 들어간 국내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 암정복 프로젝트 할 때도 국내 기업들 거론이 될 만큼 국내 의료 AI 업체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요? 일단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 자체가 일단 월드 클래스예요. 앞서서 JP 모건 컨퍼런스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AI 의료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 미국의 빅테크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아니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의료 AI 관련된 기술의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들이 개발해 놓은 기존의 AI 플랫폼을 가지고 이걸 의료 쪽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끼워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위 거론되고 있는 AI 의료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헬스케어 분야에 맞춰서 맞춤형 AI 프로세스를 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CT나 MRI들을 찍었을 때 현장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반영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포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은 루닛이나 뷰노, 그다음에 이제 보로노이라는 이제 신약 개발 업체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미 광범위하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 의료 AI에 대한 글로벌 기술의 주도권 자체도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산업들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만큼 의료 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된 기술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의료 AI 관련된 기술 격차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제는 3년 미만으로 다 좁혀졌거든요. 그렇게 의료 AI 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일단 미국이고 다음이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한 3위권에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월드 클래스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깨 펴지는 네,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물적이나 인적 자원 대비했을 때 우리가 글로벌 3위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한데, 그러면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 포트에 편입이 돼 있는 기업들 다는 어렵더라도 주요 종목들의 이제 종목명과 편입 이유 이런 것도 좀 잡아주세요. 가장 탑 티어는 루닛이에요. 네, 저희 상품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진단된 솔루션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사이트, 루닛 인사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제 암 치료 관련해서 그 이미징 바이오마커 솔루션 프로그램인데, 루닛 스코프, 이 두 가지 이제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한 40여 개 국가, 그리고 한 1,500여 개 의료기관에 사용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AI 관련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뷰노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뷰노는 그 심정지 발생을 예측하는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 딥카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저희가 그 뷰노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는 거는, 일단 80여 개 이상의 병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딥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단 한 군데도 철회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기술력이 조금 안정적이다. 올해 일단 뭐 120억 개를 좀 넘어갈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쯤에는 중요한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쪽에서는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보로노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정밀 표적 치료제를 설계 개발 쪽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요. 그 암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이제 바이오테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가 결합된 보로노믹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설계하는 데 있어서 후보 물질을 찾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한 1년에서 1.5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해요. 최근에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5건 계약 진행해서 한 3조 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을 시행할 만큼 지금 글로벌리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들 실적들은 어떻게 좀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쪽이 잘 아시겠지만은 비용도 네,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드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사실 순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력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고,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올해 투자 포인트이긴 해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BEP를 달성한 회사들이 좀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랬을 경우에 또 한번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저희 포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25개를 타겟팅을 하고 있고, 현재 종목이 24개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 시가총액 방식을 쓰고 있는데, 뭐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들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수익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이제 이 저희 상품의 수익률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뤄봤습니다. 특히나 올해 이제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흐름을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제나 다루듯이 투자 시 유의점은 분명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이 AI 신약 개발이 임상 통과에 어떻게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 특히 이제 이 포트 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작년에 불을 한번 뿜었어요. 왜냐하면 정부 식약처 허가가 작년에 이제 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불을 한번 뿜고 올라갔다가, 사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전히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시점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고, 일단 그 외에도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의료기기 육성 지원 종합 계획을 보면, 일단 이 의료 AI 관련된 산업이 그 3대 육성 산업 안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포세프 의료 AI ETF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 이것도 같이 상장이 됐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일단 종목명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블록버스터. 미국에 상장돼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 기업에 영화 투자하는 느낌이다. 네, 맞아요. 블록버스터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약품이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조 뭐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4천억 원 정도 될 거잖아요. 1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성공,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리고 수익성까지 검증된 이런 의약품들을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빅파마들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저희 포트폴리오에 5% 캡으로 씌워진 업체들이 있는데 네. 얘네는 향후에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이런 성장성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블록버스터란 1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메가 블록버스터 의약품도 있어요. 이거는 100억 달러.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14조 원 정도 팔린 의약품인데 실제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머크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인데, 머크 되게 유명한 회사 빅파마인데 머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약 250억 달러. 네. 연매출로 250억. 네, 연매출입니다. 네, 누적 매출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비만 치료제 너무 핫하잖아요. 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매출이 140억 달러. 블록버스터 의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팔리고 끝 이게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발 기간이 보통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의약품들은 출시가 되면은 특허권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특허권을 보통 한 10년 정도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블록버스터에 등극하고서도 수년간을 이 안정적인 매출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자체를 큰 성장을 보고 이제 그만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가는 회사들에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낮은 변동성을 갖고 좀 안정적인 제약바이오 빅파마들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과 안정의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짝 머크 얘기도 해주셨고 노보노도 얘기해 주셨는데 주요 구성 종목 살짝 더 언급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최소 10종목, 최대 30종목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현재 포트 기준으로 28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비중이 좀 높습니다.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머크 같은 경우에는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의 탑티어 회사이죠.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회사이자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랑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으로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코로나 백신은 이 회사들의 매출의 극히 일부이고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의 뭐 면역 항암제나 심혈관 치료제 같은 데에서 높은 매출을 가지고 있는 빅파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에브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아는 기업들, 검증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 수 있는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상품 얘기였는데 사실 전반적인 경기와 헬스케어 분야의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정성인 사업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